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8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 이번 추석 연휴 즐거운 마음으로 만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미국 증시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7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아마도 조금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만끽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추석 연휴처럼 풍성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킹알파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모션이 이제 23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통 방송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최소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시청하신다 그래도 이제 한 18시간 정도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214로 1년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죠. 알파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2개의 종목을 무료로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월 1일부터는요.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이 $299로 상승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부터는 시킹알파 멤버십 가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간만에 찾아온 프리미엄 멤버십 프로모션을 꼭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혼조세가 발견이 되죠.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 정도는 올라간 이런 증세가 어제 펼쳐졌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좀 짚어보면요.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죠.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싹 다 상승을 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AMD 같은 반도체 주식이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슈머 시클리칼, 즉 경기를 타는 임의 소비재는 대체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반면 옆에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 이거는 이제 방어주죠.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섹터는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헬스케어가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에 상관없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경기 방어주들이 어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반면 경기를 타는 임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쪽도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미국 경제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겠구나, 호재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미국 경제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볼 텐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가 드디어 탐욕으로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중립에 머물러 있던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탐욕으로 넘어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가 회복되면서 드디어 슬슬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좀 에너지가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당분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극심한 탐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숨에 바뀔 수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Fear and Greed 인덱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우리가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 모멘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의 모멘텀을 어떻게 특정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 500과 125일 무빙 에버리지를 비교합니다.
이 얘기는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모멘텀을 측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장의 모멘텀을 측정할 때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넘어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되면 장기적인 추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에서는요, 125일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떠한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125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탐욕이 넘쳐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지금 현재 52주 최고가를 찍는 주식, 그리고 52주 최저가를 찍는 주식의 비율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0.00이 되면 반반이겠죠. 근데 지금은 한 7%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7.25%죠. 따라서 최고가를 찍는 주식의 퍼센티지가 최저가를 찍는 주식의 퍼센티지보다 더 높다, 7.25% 정도 더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익스트림 그리드다, 지금 탐욕이 넘쳐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톡 프라이스 브레스입니다. 이 부분은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상승하는 주식의 볼륨, 즉 거래량,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거래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도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1000 정도를 넘어서면 굉장히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수가요, 한 1534,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그리드, 탐욕이 넘쳐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풋 앤 콜 옵션이죠. 풋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콜은 시장의 상승에 베팅합니다. 따라서 이 지수가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는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0.74죠. 따라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만약에 상승에 베팅을 하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은 74%다.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켓 볼라틸리티. 이거는 이제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빅스를 보는 건데요. 빅스를 50일 이평선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빅스 지수가 50일 이평선에 가 있죠. 여기 잠깐 대보면 빅스 지수는 17.61이고요. 50일 이평선은 17.8입니다. 따라서 50일 이평선이 빅스 지수보다 위에 가 있죠.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이프 헤븐 디맨드입니다. 세이프 헤븐이라는 것은 안전 자산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 자산이 인기가 더 많은지, 아니면 위험 자산, 즉 주식이 더 인기가 많은지,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20일 동안 주식의 수익률과 본드, 즉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6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식의 수익률보다는 채권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따라서 시장에 공포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크본드 디맨드입니다. 정크본드라는 것은요, 위험성이 좀 있는, 투자 등급이 좀 떨어지는 본드, 즉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버가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래는 우버의 회사채는 정크본드였는데요. 이번에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로 올라갔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는 정크본드 디맨드는 뭐냐면요, 과연 정크본드가 지금 인기가 많은지, 인베스먼트 그레이드가 더 인기가 많은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리를 비교하는 건데요. 원래 정크본드가 가져가두는 금리가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보다는 더 높겠죠. 왜냐하면 이자를 더 주지 않으면 아무도 정크본드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크본드를 팔기 위해서는, 즉 채권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금리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경기 상황이 좋다면 이 정크본드랑 인베스먼트 그레이드의 금리가요,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크본드가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좋지 않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정크본드는요, 이율이, 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아무래도 마켓이 어렵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수준을 보시면요, 한 1.68 정도 금리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거는 익스트림 피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거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지표를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는요, 그리드, 탐욕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56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는 0.03이니까 아주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0265%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두 지수 모두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2.5% 상승하면서 6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한 가지 러셀 2000이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0.74% 급등 추세를 지켜내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모색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은 이제 5.48%나 급등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준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B2가 가장 좋았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면서 6.68%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앱 러빈이 대단합니다. 어제 역시도 6.36%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려 43% 이상 주가가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2.56% 상승했고요. 네 번째로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3 타임즈 ETF죠. 따라서 IWM,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의 3배를 곱하는 레버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하루 동안 2.2% 상승했습니다. 우버가 1.76%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켜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88, 아이트론 플러스 0.86,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가 0.83%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파벳이 0.8% 올라갔고요. 제타가 플러스 0.77, 메타 플러스 0.57, 테슬라 플러스 0.48, 팔란티어 플러스 0.39, 이머전 플러스 0.23.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AMD가 마이너스 0.83, 브로드컴 마이너스 0.95, 엔비디아 마이너스 1.02, TSMC가 1.02% 떨어지면서 어제는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만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경기 방어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경기를 타는 경기 순환주, 임의 소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 경제에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발생한 미국의 호재는요. 바로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였습니다. 깜짝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는요. 온라인 구매에 힘입어서 예기치 않게 증가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증가했다는 것은요. 시장의 전망치는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오히려 소매 판매가 줄었겠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깜짝 호재를 전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힘을 발휘했다. 그 얘기는 이커머스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가 올라갔겠죠. 플러스 1.08%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는 쇼피파이도 올랐습니다. 1.18%, 이베이도 플러스 0.81. 따라서 어제 발표된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커머스가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요일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소매 구매액은요 7월 달에 1.1% 증가에 이어서 8월에도 0.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요 0.1% 올라간 거는 소폭이긴 하지만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따라서 깜짝 호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한 판매는 4개월째 증가했다.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13가지의 카테고리 중에요. 5가지의 카테고리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8가지의 카테고리는 오히려 전달에 비해서 세일즈가 줄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카테고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라든지 가전, 의류, 가구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주식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전자상거래 부분의 세일즈가 1.4%나 증가하면서 이러한 플러스 깜짝 상승세를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주유소의 판매는 감소했는데요. 이는 주유소에서의 저렴한 가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휘발유 주유소의 판매가 감소한 거죠. 만약에 주유소 가격이 올라갔다면 오히려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는 더 좋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총생산, GDP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위 통제 그룹, 컨트롤 그룹의 판매인데요. 8월 달에 0.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치 역시도 0.3이었죠. 따라서 좋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에는 음식 서비스, 자동차 딜러, 건축 자재점, 그리고 주유소는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제그룹의 매출은 최근 3개월 동안 연율 5.7%의 견고한 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통제그룹이 뭔지 살펴봤죠?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세션은 없다. 이러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는 고용과 임금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3분기 중반까지 가계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인데요. 이 사장은 8월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약간 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13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5가지만 상승을 했고 8가지는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오늘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FHN 파이낸셜의 마크 스트라이버 같은 다른 사람들은요. 일부 판매가 하락한 카테고리에서도 거래량 감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판매가 하락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생각보다 경제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가 전달에 비해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FOMC가 내일 50bp 인하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기를 바라면서 이번 보고서를 빠르게 무시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좋다. 이러한 소식이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50bp 내렸으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가 미국 경제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잖아요. 따라서 오늘 만약에 50bp 내린다고 해도 마켓에서 악재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50bp 내리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이제 생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매 판매 보고서 한 장으로 FOMC 위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는데 동의한다. 이 얘기는요.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 때문에 갑자기 25bp가 50bp로 바뀌거나 50bp가 25bp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연준은 그들의 마음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리테일 세일즈 수치는 물가 변동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구매를 주로 반영한다.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물가 변동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세일즈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등장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면 세일즈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 소비자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상품 쪽만 집중을 한다. 따라서 서비스는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달 말에는 8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PCE 리포트라고 부르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된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원래는 이제 50bp 떨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확산되면서 50bp가 오히려 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번에 50bp 내리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단단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주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 시장이 달릴 수 있는 기세가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향방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달려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호기시한 발언 대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 주기를 바람해 보고요. 하지만 단기적이 아니라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미국 경제다. 리세션의 확률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요. 금리 인하와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수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4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 완화 기조가 시작될 때 주식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올해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화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무려 18% 이상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의 성과는요, 주로 경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과거 데이터가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S&P 500 지수는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는 큰 손실을 보였습니다.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난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검토한 캐나코드 제뉴이티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3개월과 6개월 후에는 70%의 확률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80%의 확률로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요, 금리 인하랑 지금 역사적인 통계가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 증시는 한 70%의 확률로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다, 인하하지 않으나 그냥 평균치랑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 지수는 최초 금리 인하 이후에 첫 3개월 동안은 평균적으로 5.5% 상승했고요. 6개월 이후에는 10.6%, 1년 후에는 11.3%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평균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요, 원래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도 10% 이상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도 11.3%면 1년간의 수익률이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죠. 자, 그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진 시기를 제외하고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만 계산하면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1984년, 1989년, 1995년, 그리고 1998년 이렇게 4번은요,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리세션이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S&P 500 지수가 첫 번째 인하 기간 중 혹은 직후에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던 해에는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후에 벤치마크가 100%의 확률로 상승했다. 따라서 리세션만 없으면요, 금리 인하 이후에는 무조건 증시는 달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주가는 3개월 이후에는 10.2%나 올라갔고요. 6개월 이후에는 14.7%, 그리고 1년 이후에는요, 18.6% 평균적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도 최근 메모에서 이러한 패턴을 강조했는데요. 금리 정책 완화 사이클 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S&P 500은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100일 거래일 동안 6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20%의 경우에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요. 80%의 확률로 미국 증시는 하락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0%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평균 상승률은 무려 8%나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올라갔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섹터별로 1년 이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3개 섹터는요, 통신 서비스, 정보기술, 그리고 헬스케어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테크주한테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더라도 우량 주식은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잘 견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12개월 이후에 가장 실적이 저조한 섹터는요, 원자재, 유틸리티, 그리고 경기를 타는 임의 소비재였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발생할 때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존 탑픽을 잘 살펴보시면 미존 탑픽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테크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형주입니다. 테크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뒤따르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이러한 테크주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사이클 때문에 소형주가 달릴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됐다. 이렇게 두 가지의 베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리 인하와 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사를 발견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인 상황에서 미국 소형주는 지난 한 달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제 그리고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요, 러셀 2000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3000개의 기업 중에서 2000개의 중소형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따라서 러셀 2000은 뭐냐면요, 미국의 주식을 1등부터 3000등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하고요. 거기에서 1등부터 1000등까지는 러셀 1000이라고 부르고요. 러셀 2000은 뭐냐면 1001등부터 3000등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러셀 2000 지수는 한 달 동안 3% 상승을 했고요. 지난 5일 동안은 지금 5.5%나 급상승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은 1.4%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소형주가 S&P 500보다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 여름 연준이 첫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낸 이후에 소형주 주가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요, 7월 달에 약 13%나 급등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드디어 러셀 2000이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문제는요, 8월 달에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를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분석가들은요, 강세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쭉 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소형주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요, 수요일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둔화되는 데 그치면서 소위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에 힘입어서 향후 몇 달 동안 소형주가 전체 시장을 계속 능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주는요,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 부채 수준이 높고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외부 자금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 차입 비용과 경제 상황의 움직임에 더 민감합니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죠. 빌린 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어닝이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도 소형주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형주의 어닝, 즉 EPS는 대형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닝이 증가한다면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PER이라고 부르잖아요. P는 프라이스, 그리고 E는 어닝입니다. 어닝이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닝이 증가하면 PER은 떨어진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9월 16일 기준 S&P 스몰캡 600, 즉 SML은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이 약 16.7배입니다. S&P 500은 지금 23.4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스몰캡이 모여있는 600은요, PER이 16.7배밖에 되지 않는데 S&P 500은 23.4배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팩스셋 데이터에 따르면 소형주 지수의 주식은 2025년 수익이 20%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S&P 500의 수익은요,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한 가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팩트셋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더 수익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약간 다른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티메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 2000의 PER이 지금 24.36배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요, 30.07로 PER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S&P 500은 23.79인데 22.68로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어닝의 성장이 러셀 2000보다 S&P 500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기관에서 예측을 취합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세션이 발생하는가,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밸류에이션 할인, 잠재적인 수익 성장, 소형주의 주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은요,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번스타인의 수석 투자 애널리스트 매트 팔라졸로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할인돼 있다. 두 번째로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형주보다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 소형주에 좋은
효과가 발휘되잖아요. 따라서 세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뭉치면서 이제부터는 소형주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랑 굉장히 그럴듯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구글의 시대는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연 구글의 AI 제미나이는 어떻게 답변을 냈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굉장히 멋진 답변이 제시가 됐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요,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술주였지만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구글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알파벳의 구글을 열렬히 지지해왔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서치 GPT가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펠라펀드의 조던 체타노프스키의 주장이고요. 광고 사업 역시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치 GPT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검색 엔진의 기존 기능과 제너레이티브 AI를 결합한 오픈 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체타노프스키는요, 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알파벳이 지난 몇 년 동안 AI의 공을 놓친 것 같다.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는 많은 사용자가 애플 기기를 통해 구글의 검색 엔진에 접속하기 때문에 알파벳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오픈 AI는 6월 달에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챗GPT를 애플 제품에 통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구글 검색 엔진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독점을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애플 쪽에 들어가는 또 다른 챗GPT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구글이 이러한 위험을 일부 방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의 수익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려하는 또 다른 문제는요, 향후 구글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글에 대한 상당한 물음표가 있다.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구글은 잘 해왔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 만에 이 회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명의 전문가가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같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가서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질문하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일단 제미나이한테요, 구글의 황금기가 지나갔고 사업이 쇠퇴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구글은 도전과 경쟁 심화에 직면했지만 아직 황금기가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구글은 검색,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기타 주요 부분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기술업계의 지배적인 기업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구글의 잠재적 쇠퇴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한 루머가 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경쟁 심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검색 엔진 그리고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규제 조사, 이건 이제 반독점 조사 소송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반독점 조사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잠재적으로 회사의 성장과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등장했던 서치 GPT도 관련이 되는 거죠. 구글은 경쟁자와 새로운 트렌드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미나이가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한 가지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구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요. 구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테크 기업, 메가 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이슈다. 따라서 지금부터 누가 더 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러한 도전에 적응하고 혁신하며 해결하는 능력에 따라서 향후에도 선도적인 기술 기업으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기업이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다가오는 미래에 이러한 이슈들에 어떻게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아주 현명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도 너무나 좋은데요.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서치 GPT가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너는 이 서치 GPT와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미니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현명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서치 GPT와 같은 AI 기반 검색 도구의 등장은 검색 엔진 환경을 뒤흔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요한 발전이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음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의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글의 유리한 출발. 구글은 수년 동안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AI 기반 기능을 개발하고 검색 엔진을 통합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구글의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라든지 지메일,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구글의 방대한 에코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놨죠. 따라서 검색 비즈니스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 덕분에 경쟁 업체가 구글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습관. 사용자들은 구글 검색을 주요 정보 소스로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과거 10년 넘게 구글만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도구가 상당한 개선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의 습관을 바뀌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AI 기반 검색 도구가 더 널리 보급되고 정교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하지만 조만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대신에 기존 검색 엔진 구글과 AI 기반 도구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채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글 서치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시장의 점유율을 뺏길 뿐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현명한 답변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앱러빈 관련된 뉴스입니다. 앱러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미준 탑픽에서 상승률이 가장 도드라지죠.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43%나 주가가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상승할 만한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UBS라는 투자기관에서 앱러빈의 주식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을 한번 살펴보시죠. UBS가 화요일에 모바일 기술 소프트웨어 회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더 나은 가시성을 언급하면서 앱러빈 주식이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주가는요, 개장 전부터 이미 2.3% 상승세를 탔고요. 장 마감까지 6.36%나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요, 앱러빈에 대한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00에서 $145로 무려 45%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7% 정도 추가적으로 달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목표 주가를 45%나 급상향시킨 이유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동안 게임 부분의 기회에 대한 앱러빈의 실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이커머스 총 애드레서블 시장이 월가의 추정치보다 상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 비용의 점진적 증가를 고려할 때 멀티플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동안 앱러빈의 상승 추세를 지켜왔던 것은 결국 게임 부분입니다. 게임 디벨로퍼들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광고 회사가 바로 앱러빈이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다. 이걸 첫 번째로 칭찬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광고 시장을 넓혔습니다. 이커머스까지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커머스에 진출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기업으로부터 채택될 것이다. 따라서 이쪽에 성장 동력이 굉장히 커다랗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월가의 추정치보다 오히려 더 어닝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도 실적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비용이 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사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적뿐만 아니라 멀티플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두 개 다 올라간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지금까지 연초부터 한 3배 정도 올라간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달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앱러빈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킹 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은 앱 러빈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그리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시킹 알파의 퀀트 시스템은요, 앱 러빈 주식을 강력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앱 러빈의 페이지에 가서 레이팅 클릭하시면 퀀트 스코어, 그리고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스코어,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 스코어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모두 매수, 그리고 퀀트 스코어는 스트롱 바입니다. 5점 만점에 무려 4.98을 받고 있는데요. 만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에서 D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다 A- 혹은 A+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에서는 D를 받고 있는데요.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34.14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34배나 지금 멀티플이 올라가 있죠. 따라서 싼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연초부터 3배 정도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성장률이 너무나 도드라지기 때문에 PEG를 보면요. 0.77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대입하면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PEG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모멘텀을 한번 보시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2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는 중립, 17가지의 지표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력 매수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요. 가장 위에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요. 지금 RSI 지수가 81.87입니다. 따라서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잖아요. 지금은 과매수가 돼도 지나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장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앱 러빈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학습 자료입니다. 일단 박스권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5개월 만에 돌파를 하죠. 근데 위로 돌파하잖아요. 만약에 아래로 떨어졌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자, 실제로 이 박스권을 위로 뚫고 나서 한동안 주가는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박스권이 등장하는데요. 이번 박스권 역시도 위로 돌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된 다음에 위로 상승하고 뚫고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확인이 되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작은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의 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손잡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요. 정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손잡이가 잡히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컵 앤 핸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이라든지 컵 앤 핸들의 패턴이 완성되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는 것을 이번에 앱 러빈 주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할인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홍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킹 알파 퀀트 시스템은 언제부터 앱 러빈을 강력 매수 추천했나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직접 제가 시킹 알파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앱 러빈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레이팅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퀀트 스코어가 쭉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스트롱 바이죠. 그런데 이 스트롱 바이가 언제부터 주어졌냐? 지금 1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1년 전에도 스트롱 바이였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41.7이었죠. 계속해서 강력 매수가 주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잠깐 매수로 바뀝니다. 매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강력 매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잠깐 나오는데요. 아주 작은 기간 동안만 홀드로 바뀌었었고요. 다시 한번 강력 매수로 바뀌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지금 강력 매수 40에 샀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123이잖아요.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효과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전뿐만 아니라 3년 차트를 보셔도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앱 러빈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매수로 바뀌냐면요. 주가가 25달러를 찍을 때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죠. 작년 5월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매수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가 결국은 강력 매수로 바뀝니다. 여기 있죠. 강력 매수로 바뀐 게 2023년 8월입니다. 따라서 1년 넘게 강력 매수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 시킹 알파의 퀀트 시스템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만한 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과연 연준이 0.25% 내릴지 아니면 0.5%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좀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준 의장께서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낼지, 어떠한 어조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 연준 의장의 목소리를요 가득 안고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